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주어진 일을 잘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지는 일만 해서는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어렵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일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기도 하고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래서 수동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생각도 수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답답한 마음에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지죠.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나를 왜 그리도 몰라줄까? 미국의 소설가 에리카 종은 말했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쥐면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더 이상 탓할 사람이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듯이 내 일과 생활을 이끄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그럼 누굴 탓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어이구 벌써 4월이네요.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1918님, 이대호 진행자님 정말 잘생겼어요. 만우절이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 듣기 좋은 거짓말입니다. 듣기 좋은 거짓말. 오늘 4월 1일이자 또 화요일입니다. 원탁의 기자들의 K 만나시는 날이죠. 어제부터 공매도가 재개됐는데 우리 증시가 3%씩 급락을 했죠. 오늘은 1% 정도 반등하면서 출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원달러 환율도 1472원대를 가리키고 있고 금융시장 상황이 불안합니다. 우리 금융시장 같이 한번 점검해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은 챗 GPT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 생성형 AI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여기에서도 또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저작권 침해 논란 등 법적인 이슈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AI 시대의 양면성도 같이 들여다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경제상식 퀴즈 오늘은 조금 어렵습니다. 긴 외래어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흔들리고 있고 미국 경기 침체 우려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까지 더해지면은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그리고 경기는 더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S의 공포라고도 표현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S는 무슨 단어의 줄임말일까요? 요거 그냥 내드리면 어려울 것 같아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뜻하는 그 스태그네이션 그리고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죠. 우리말로는 이제 7글자가 되겠네요. 7글자. 스태그네이션, 인플레이션을 조합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정말 많이 들리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 4월 1일인 걸 또 금세 깜빡했는데 6788님이 삼성전자가 웬일로 상한가를 쳤네요라고 해서 그 사이에 또 제가 검색을 해봤다는 순진한 진행자. 삼성전자가 오늘 1.38% 오른 58,600원, 하이닉스는 1.55% 오른 193,650원. 오늘 조금씩은 이제 반등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 가짜 뉴스 말고 진짜 뉴스 들어보시죠. 오늘의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화그룹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때문에 이것도 현재도 이제 좀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식회사 한화 지주사 지분을 이제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그룹이요. 그렇습니다.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회사 한화의 지분 22.65%의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나 장남 이 김동관 부회장은 이번 증여로 주식회사 한화의 개인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창업주 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현재 하나그룹은 이제 주식회사 하나가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회사 하나 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가 어디냐? 바로 하나에너지인데요. 김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3조 6천억 원금의 유상증자를 둘러싸고 승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인데 실제로 하나는 유상증자는 방산투자 목적이었고 승계와 무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여를 빠르게 단행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증여로 세 아들이 부담해야 될 증여세는 약 2,218억 원 규모이고 김 회장은 회장직은 유지한 채 경영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참 꼼수 승계 논란이 한화그룹을 둘러싸고는 계속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지분 증여 발표에도 불구하고 꼼수 승계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사실상 세 아들의 증여세 납부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이 증여세 규모 통계가 3월 4일부터 3월 31일 평균 종가 기준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증자 발표 하나 주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네네. 주식회사 하나 주가가 3월 4일 4만 4천 원대에서 어제 4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증여세 부담이 그만큼 줄었고요. 또 세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 하나에너지가 상장되거나 배당을 통해서 현금화가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이 하나 총수 일가 입장에서는 세금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증여를 완료하면서 꽉 먹고 알 먹기가 아니냐라는 지적이어서 결국 이제 일반 주주들은 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의 세금 부담을 좀 덜어주는 구조였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금융감독 당국도 이 점을 문제 삼아서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증권 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면서 유상증자의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네. 이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보통 이제 증여를 한다라는 건 지금이 제일 쌀 때다라고 이른바 대주주들이 인식을 했을 수 있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건데 그런 영향일지 오늘 주식회사 한화 지주사 주가가 10% 이상 급등하고 있네요. 물론 전후 2개월간의 주가 평균으로 예. 증여세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일부 대주주들은 이때 주가가 또 올라버리면 증여를 취소하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증여세 부담이 커지니까요. 자, 그리고 식품업체들이 계속해서 제품 가격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가 커피 업체들도 여기에 동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1분기 지났거든요. 가격 올렸거나 올리기로 한 식품업체 40여 곳입니다. 네. 뭐가 올랐을까요? 아마 마트 가보시면 가장 많이 커피 가격 올랐고요. 라면 가격, 그렇죠. 햄버거 가격 오릅니다. 빵 가격, 맥주 가격, 아이스크림 가격 다 올랐어요. 안 오른 걸 찾는 게 참 어렵네요. 참 자식들 과외비. 예.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네. 부모님 혈압만 오르고요. 월급도 많이 안 올랐는데 출연료도 안 올랐어요. 20년간 역걸음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짜 뉴스 아니고요. 네. 자, 커피 브랜드 가운데에서는 앞서 1월 스타벅스가 이제 원두 가격 환율 급등을 이유로 가격을 많이 올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4,5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젠 저가 브랜드인 메가 커피가 일부 메뉴 가격 200원에서 300원 이상 하는데 물론 뭐 생두 가격 시세 환율 급등에 따른 원가 압박이다. 그리고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메가커피 이외에도 컴포즈 커피, 더 벤티와 같은 다른 저가 브랜드도 잇따라 가격을 올랐습니다. 근데 물론 뭐 커피는 오늘 가장 저렴한 건 맞아요. 네. 원두 생산지인 브라질 그리고 베트남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생산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비상겸의 좀 전국 불안을 틈타서 가격을 40여 개 업체나 과연 인상할 만한 요인이 있었나. 이 부분은 좀 들여다볼 만한 대목입니다. 또 하나 가격은 올리지 않고 식품의 양을 줄이는 업체들. 요거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업체들 정말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슈링크가 줄이다라는 말이고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예요.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가격은 이제 유지한 채 용량을 대폭 줄이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상품의 버젓이 슈링크플레이션이 적발이 됐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4분기 조사를 했습니다. 국내 상품 4개, 수입 상품 5개,
총 9개 상품이 용량을 얼마나 줄였느냐. 적게는 6.7%, 많게는 25%, 4분의 1을 줄인 겁니다. 네. 이 가운데 6개는 용량 변경 사실을 소비자한테 고지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지난해 8월부터 이제 소비자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등 이 제재가 가능해졌는데요. 어쨌든 소비자원은 이 용량 변경 상품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서 이제 공개하고 있고요. 또 관련 정보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돼요. 이게 지금 그렇죠. 기습적으로 가격 올리는 것보다 눈속임이 더 찾아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 슈링크플레이션 그러니까 용량 식품의 용량을 줄이는 게 티가 잘 안 나는 안 게 나요, 맞아요. 가격을 유지할 때는 용량을 줄였다가 가격을 인상한 다음에 다시 약간 늘립니다. 그리고 다시 줄였다가 늘렸다가 반복을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코코아 같은 거 함량을 줄여요. 아, 뭐 99%였는데 한 80%로 줄여도 아. 잘 몰라요. 그렇죠. 그 맛으로 그걸 분간해내기는 또 쉽지 않죠. 않으니까. 자, 또 하나 우리나라 청년들은 과연 대출을 얼마나 받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2명 가운데 1명꼴 전체 청년의 44.8%가 대출 경험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들 청년의 평균 연소득은 3,092만 원, 3천만 원대였는데 평균 대출 잔액은 3,700만 원. 1년 내내 일해도 빚 못 갚는다는 얘기인데요. 네. 월 카드값으로 147만 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서민금융진흥원이 2024년 청년금융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났는데 청년층 하면 만 19세부터 34세입니다.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최초로 대출 받은 평균 연령이 얼마냐? 23.7세예요. 취업하기 전이에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 청년층 4명 가운데 3명은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 달 평균 약 94만 원 정도를 썼어요. 그리고 주요 저축하는 목적을 따져봤더니 주거 구입 목적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이제 목돈 마련과 생계비 확보의 순이었는데 근데 현재 재무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는 묻는 질문 항목에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지출이 너무 늘었다. 이게 5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최고의 청년층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워낙 줄고 있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젊은 층의 어떤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 금융 상품이 좀 나와야 하고요. 뭐 주거비 부담, 교육비 부담, 또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좀 병행해서 청년층의 금융 자립을 좀 도울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고가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런칭했던 그 업체 있죠. 반란이라고 하는 회사. 결국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어요. 그렇습니다. 명품 플랫폼 반란이 정산 지연 사태 끝에 어제 기업 회생 절차 이른바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반란은 이제 2015년 설립한 이후에 국내 명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빠르게 성장을 했거든요. 네. 2022년 기업 가치만 3천억 원을 인정받기도 했는데 이후에 경쟁이 심화됐죠. 고금리 경기 침체로 겹치면서 위기를 맞았고 이후에도 사실은 굉장히 유명 모델을 기용하면서 과도한 마케팅 지출과 또 수익성이 별로 없었어요. 중개 수수료에는 별다른 수익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 적자가 쌓여서 결국 법원에 SOS를 신청한 건데요. 2015년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영업이익 흑자를 내지 못해서 지금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입점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란의 월 평균 거래액이 약 300억 원, 네. 입점 업체가 1,300여 개 달합니다. 지금 반란의 미정산 금액은 업계에서 한 130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반란 측은 회사를 매각해서 정산 대금을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아니 지금 명품 플랫폼이 워낙 침체된 상황인데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기업에 과연 누가 메리트를 가지고 매각할까? 매수에 나설까?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서 아마 이제 지난해 발생했던 TMF 사태와 좀 제2의 TMF의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긴 또 그 상장사인 실리콘투라는 회사가
75억 원 투자하자마자 한 달 만에 여기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을 해버려서 거기도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하여튼 요거는 후폭풍이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시죠. KBS 김준범, 석민수, 강나루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 한 1.5% 안팎 반등을 하긴 하는데요. 어제 3%나 폭락을 했습니다. 요거 혹시 KBS 9시 뉴스에 나갔습니까? 드디어 어제 좀 저희 다 보도가 됐고요. 어제 뭐 여기 청취자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어제 한 2480대로 후퇴했죠. 2481로 마감을 했는데 전장보다 한 3% 코스피가 떨어졌고 코스피 하락폭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총으로 따지면 한 62조 원 정도 증발했다고 하고 하락세를 이끈 거는 역시 이제 외국인이 좀 매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게 한 2022년 1월 정도니까 3년 2개월 만에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마치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처럼 그렇죠. 어제 이제 공매도가 나니까 예. 주가가 떨어졌는데 안 그래도 공매도가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약간 뭐 민감한 이슈네요. 공적 중에 하나죠. 예. 공매도가 우리나라 증시를 망친다. 뭐 이런 뭐 오해일 수도 있고 뭐 진실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인식을 받아왔었는데 어제가 전 종목 재개로는 5년 만이고요. 그다음에 부분이라도 했던 걸 감안하면은 1년 4개월 만에 어쨌든 재개됐고 네. 금지를 가장 장기간의 금지 기간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3% 빠졌으니까 거봐라 공매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인식을 단기적으로는 강화할 수 있는 뭐 그런 하루였죠. 그렇죠. 그것도 또 지수 자체는 3% 어떻게 보면 뭐 아시아 시장 거의 비슷하게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또 특정 종목에는 막 공매도가 엄청나게 막 몰리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지수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막 10몇 %씩 폭락을 했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지러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성민수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외국인들의 어떤 공매도? 그 공매도가 일단 지난번 세 차례 정지가 됐다가 풀릴 때는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국면에서 이렇게 풀었는데 이번에는 그 공매도를 금지할 때도 그렇고 지금 풀 때의 국면도 상당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대외 변수의 영향을 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어제 이제 그래서 그 시총 대비해서 그 뭐 공매도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가 대차 거래라고 하죠. 네. 그 주식을 꿔간 종목들이 나오는데 그 종목들을 보니 전부 다 전망이 어두운 종목이라서 정말 공매도 영향이 없진 않았더라. 뭐 예컨대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뭐 이런 쪽에 그 종목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영향이 없진 않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시장에 대한 영향은 우리 증시가 이것 때문에 빠졌냐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떻게 이걸 보고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사실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헤지펀드를 비롯해서 롱숏, 매수와 매도를 양방향으로 해서 수익을 좀 확정짓고 들어오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좀 많이 진입할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물론 이거는 좀 길게 봐야 하겠습니다만
수급적인 전반적인 요인은 좀 우리가 어떻게 기대를 하거나 우려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김용훈 기자가 얘기했지만 이제 5년 만에 전 종목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됐는데 공매도 관련된 이제 논란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실 이번에 좀 몇 가지 조치를 준비를 했다가 재개를 한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 공매도 관련해서는 개인이랑 기관 간에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좀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과 기관 간에 뭐 주식 대여 이제 조건, 뭐 대차 담보 비율 같은 걸 동일하게 맞춰 왔고 정부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중앙 점검 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매매 정보를 검증하게 해서 이제 불법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겠다라고 정부가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사실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좀 순매수를 해주기를 좀 기대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 실제로 사례를 보면 공매도를 재개하면 외국인 거래가 한 평균 한 5%포인트 정도는 좀 늘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거 맞물려서 좀 이번에 좀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가 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굳이 그걸 안 하고 싶은데 네. 그걸 하지마 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좀 생기잖아요. 그 사람 심리 아닙니까? 공매도라는 거는 다른 나라 모든 나라가 거의 모든 나라가 다 하게 하는데 한국만 사우스 코리아만 못하게 하는 희한한 환경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 저 종목은 공매도를 치면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욕구들이 얼마나 쌓여왔겠어요. 그걸 5년 만에 풀어주니까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특정 종목들은 공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 공매도가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는 예측할 수가 없지만 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제는 오르락 내리락 꿀렁꿀렁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죠.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게 너무 당연한 산술적인 예측이죠. 네. 근데 다만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과거 지금까지 우리가 공매도를 묶었다 푼 게 3번 있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 2008년, 2011년 그리고 2020년에 있는데 그때는 공매도를 묶었다가 품고 한 3달 동안의 그 주가 흐름을 역추적해 보면 다 올랐어요. 거 봐라 공매도를 푸니까 외국인이 돌아와서 오르지 않느냐라는 거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섣부른 결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왜 공매도를 묶었냐면 주가가 막 빠지니까 그냥 누군가의 공적을 찾아야 되니까 공매도를 적으로 몰고 묶었고 주가가 회복되는 국면이 되니까 슬그머니 풀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힘이 있으니까 풀었는데 그게 회복되던 힘을 타고 올라간 건지 공매도를 풀어서 올라간 건지 사실 분석이 안 돼요. 예. 근데 이번에는 지금 5년, 짧게는 5년, 길게는 1년 만에 풀었는데 지금이 회복되는 국면에서 푼 건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은 상황에서 풀었기 때문에 정말 이럴 때도 오르면 공매도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준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달리 오름세 상황에서 푼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거는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미국 경제 둔화 우려도 나오고 있고 미국의 물가는 또 다시 오르고 있고 이런 국면에서 외국인 투자자 수요도 위축된 상황. 근데 여기에서 공매도가 재개. 물론 모든 타이밍을 다 적절하게 가장 좋게 잡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시장 상황도 그렇고. 요거 하나를 그러면은 아까 청취자분이 이거 보내주셨거든요. 9767님이 사실 공매도 재개가 문제가 아니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과연 공매도 환경은 많이 개선이 되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짚어봐야죠. 강나루 기자. 그게 뭐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뭐 금감원장도 그렇고 그 이제 불법 공매도와 그 개인에 대한 그 공매도에 대한 염려나 이제 우려가 너무 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이제 부족했던 부분을 많이 좀 보완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뭐 개인과 기관 간에 이제 좀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많이 극복을 하고 특히 이제 그 중앙 점검 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어디서 어떻게 이제 불법 공매도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좀 검증을 한다는 취지거든요. 요게 이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이제 그 불법 공매도가 좀 바로 잡힐 수 있는지는 좀 한번 이게 정부에서 일단 좀 우선적인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요게 좀 잘 잡히는지는 한번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그러니까 공매도가 빌공짜이긴 합니다만 빌려 와서 팔아야지.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팔면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갖췄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환경에서 불법 공매도는 과연 아예 없을까요? 없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동안 앞서 사례를 보면 그 뭐 우리가 불법 공매도를 감시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네.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중앙에서 전산으로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고 그 시스템을 이번에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기는 한데 네. 사실은 뭐 그 불법 공매도를 감시는 해왔는데 그 불법 공매도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리의 처벌을 한번 봐볼 필요가 있는데 뭐 한국 시장에서 이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제 뭐 부당이득 3배에서 5배 정도의 벌금을 물리는데 이 경제적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은 사실 그 처벌을 받으면서도 내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얻을 이익이 더 크면 보통은 그게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미국이나 프랑스 그다음에 뭐 영국 이런 선진 시장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처벌이 너무 그 솜방망이인 건 아닌가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성명수 기자랑 같은 생각인데 그 지금 이번에 중앙 점검 시스템이라는 것은 핵심은 네. 공매도라는 게 주식을 빌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팔아야 되니까 네. 주식을 빌려 왔는지를 점검을 하겠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는 차입, 그러니까 빌려 오지도 않아 놓고 빌려 온 것처럼 위장, 가장을 해서 팔았다는 걸 그걸 무차입 공매도, 불법 공매도로 봤으니까 앞으로는 빌려왔는지를 너의 잔고에 빌려온 주식이 있는지를 눈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줘야 공매도 단추가 눌러지게 허용하겠어. 그 시스템적으로 이제 그런데 아무리 시스템이 완벽해도 다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당장 짧게만 생각해도 그러면 제가 빌려주는 사람과 짜고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이 아무리 많아도 도둑은 못 잡는 것처럼 그 사실 냉정하게 뜯어보면 다른 나라도 무차입 공매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자본시장에는 범죄가 있고 근데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매도 중앙 점검 시스템을 만든 나라는 없어요. 왜 그 나라들은 게으르고 멍청해서 안 만들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무차입 공매도가 걸렸을 때 정말 폐가 망신할 정도의 강한 처벌을 하면 겁이 나서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걸려도 뭐 그냥 뭐 좀 속된 말로 좀 살고 나오지 이런 식들이 너무 횡행해 있기 때문에 굳이 아직 그 부분은 바꾸지 않았는데 굳이 귀찮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 시스템을 도입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외국계 증권사들이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너희는 도대체 이걸 왜 만드느냐? 어느 나라도 안 하는데. 이게 이제 예. 코리아 스타일이죠. 우리나라는 사후적인 규제는 좀 약하고 사후적인 처벌은 약하고 사전적인 규제를 통해서 먼저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이고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네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썼다는 건데 요거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상법 개정. 아니 왜냐하면 이게 참 어렵게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었던 건데 한국거래소에서 작년 초였죠. 개장식에 이제 등장을 했을 때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위해서 상법을 개정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던 건데 민주당의 주도로 법안은 통과가 됐었고 근데 이거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 이거는 안 된다라고 제2요구권을 조금 전에 행사했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소식을 접하고 가장 먼저 그 금감원장의 얼굴이 지금 그 직을 걸고 저거를 반대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부권 행사하는 걸 반대한다고 해서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는데 결국 좀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정부 부처 안에서도 좀 약간 이견이 좀 계속 불거지고. 김준범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가치 제고, 밸류업 뭐 정부가 내세우고 있고 모든 기업들이 따라가고 모든 투자자가 원하는 건데 이제 상법 개정이 밸류업의 방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뭐 상법 개정만이 밸류업의 유일한 방법이냐는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추진됐던 걸 다시 이제 제로 원점으로 돌리면 어떻게 밸류업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다른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정부나 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런 걸 통해서 뭐 쪼개기 상장, 중복 상장 그런 거라도 막아보면 밸류업에 도움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게 진심이면 그거라도 추진을 해야죠. 근데 그것 자본시장법도 개정 안 하고 상법 개정도 개정했던 걸 굳이 다 원점으로 돌리면
밸류업 하자는 게 사실 말장난인 거죠. 그 실질적인 핵심적인 제도적 개편은 하나도 안 하고 일종의 마치 분식, 화장만 하듯이 하는 밸류업이라는 거를 만약에 후속 조치가 없으면 자기 고백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다음에 한국 시장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흐름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하기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 이제 뭐 갑자기 거부권을 행사하고 갈아엎고 뭐 방향성은 방향은 누구나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김준범 기자 말대로 상법을 개정할 수도 있고 뭐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기로 방향을 결정했는데 갑자기 또 갈아엎고 이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시장이 되는 거죠. 그것도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일단은 증권시장에서는 바로 반응이 나타나네요. 아까 한 1.3% 이상 좀 반등을 하던 코스피는 0.8%까지 상승폭이 축소가 됐고요. 코스닥도 0.7%까지 상승폭이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반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고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라는 건 사실 정신을 세우는 거였죠. 이사회가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정신을 세우는 거였는데 왜냐하면 그게 또 따로 뭐 처벌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른바 재계 경영계에서는 또 많이 반대를 했었고 해서 일단 조금 전 한덕수 총리도 이야기를 한 게 그 권한대행도 이야기를 한 게 상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거는 아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좀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그걸로 안 됐으니까 상법 개정까지 왔던 건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다시 뭐 공매도랑 그 본류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오늘 원달러 환율 한번 볼까요? 1474원대까지 올라갔네요. 금융위기 이후 계속해서 최고치로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만큼 외국인들이 방금 성명 기자 말처럼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계엄 부근까지의 환율 상승은 네. 달러가 워낙 강해서 원화, 위안화, 엔화, 유로화 다 약해지고 있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변명거리가 됐어요. 근데 최근은 달러가 약해지고 있고 엔화, 위안화, 유로화는 다시 강해지고 있는데 원화만 똑같이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뭐 상법 개정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내일 곧 발표될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따른 우리 후폭풍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은 점점 이제 약간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믿고 거르는 시장이 되는 것처럼 외국인들에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원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왜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원화를 원해야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데 한국 주식 사봐야 아니 너희 내국인들도 국장 탈출은 지능손이라고 탈출하는데 뭐하러 우리 외국인이 들어가 사느냐 이런 인식을 주기 때문에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트럼프 상호 관세가 발표되면 1,500원도 뚫을 수 있다라는 물론 예측입니다. 예측이 나오고 있고 그게 만약 현실화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최고 환율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다 달러보다 강해지고 있는데 우리만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고 솔직히 좀 어쩌자고 이러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고 걱정스럽습니다. 네. 또 그 국내에 투자를 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즉 원화가 약세를 기록한다라는 건 앉은 자리에서 또 계속해서 평가 손실을 보고 있어서 시장을 또 떠날 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금융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고 오늘 나온 그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도 그런 흐름에 이제 좀 네. 기름을 붓는 그런 거가 되는 거고요. 또 환율이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환율 방어를 해야 되니까 계속 이제 달러를 저희가 외환 보유고에 있던 달러를 계속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외환 보유고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111억 정도를 순매도했다고 하거든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15조 원 정도 되고 전년도 2023년 96억 달러 이제 팔았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많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올해 2월 기준으로 이제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2020년 이후에 한
4년 9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한 세계 9위 수준 정도였는데 계속 이렇게 환율이 치솟으면 계속 그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계속 팔아야 되는 거.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계속 이제 동나는 거 이것도 좀 우려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1,475원대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물론 이제 대외적으로 불안한 요인들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판단을 하기에 한국 내에서도 좀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또 국내 사정도 빨리 좀 안정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가운데서 또 논란이 불거지는 게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국채에 약 2억 원을 투자했다. 이러면서 지금 뭐 정치권에서 막 논쟁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 자체는 기자분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만 톡 떼가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 국채 2억 원 투자만 떼가지고 보면 그거 뭐 딱히 문제 삼을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뭐 이해 충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문패에다 걸린 것도 아니고 본인이 공개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가 없고 자신의 자산을 운용할 권리니까요. 그리고 뜯어보면 미국 국채도 샀지만 한국 국채도 비슷한 금액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상황이 아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계속 한국 경제에서 안 좋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상 한국 경제 수장이 한국 정부를 믿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부터 한국 국채를 사겠습니다라고 해도 들통말통한 상황에 미국 국채를 샀다는 게 알려지고 더군다나 인사청문회 때 미국 국채를 샀다가 이런 어떤 뭐 일종의 도덕적 비난 혹은 뭐 이런 국민 정서적 비난이 나오니까 팔았어요. 팔았다가 몇 달 만에 또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겹치면서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좋으면 충분히 넘어갈 문제인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굳이 최상목 부총리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굳이 욕을 먹는 거죠. 그 상황상 그런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뭐 야당에서 비판 중에 하나는 이제 어쨌든 그 본인의 위치가 어떤 이제 미국 관련된 여러 보고서라든지 이런 공개된 정보 말고도 미공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내부자 거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비판도 이제 야당의 지점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도 뭐 이제 미국의 주식에 투자하는 게 비단 이제 뭐 여기 경제부총리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본인의 위치와 지금 한국의 어떤 시장 상황과 이런 모든 걸 고려해봤을 때 약간 정무적인 감 내지는 이런 게 좀 아쉽다.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상황이 좋으면 그래 뭐 이게 우리나라 주식도 투자하고 미국 주식도 투자해서 공부도 하고 잘 알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경제 최고 수장이 이제 이렇게 또 팔았다가 또 다시 사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보기에 국민들 눈높이에 그렇게 좀 예쁘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최근에도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 상황 공개됐는데 한 40여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2억 원 정도로 이제 자산 배분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또 하는 시각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경제부총리로서 원화가 이렇게 약세로 가고 있는데 그게 국민들에게는 어떤 신호가 되겠느냐 부적절하다 또 이런 지적이 있는 거고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글 올려주시면 또 저희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달라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네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경기 침체, 스태그네이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요걸 합친 외래어죠.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물가만 오르는 현상을 나타낼 때 이 S의 공포다라고 하면서 이 합성어를 많이 입에 올리게 되죠.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1년 내에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 기존에는 20%였는데 이걸 35%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미국의 물가는 진정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관세 때문에 기업들의 경기도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면서 지금은 아닙니다만 향후 1년 안에 미국이 물가만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현상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또 많은 우려의 시선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용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3491님 정답 맞춰주셨고 벚꽃과 개나리가 활짝 피었네요. 우리 경제도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453님은 제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정답 보냅니다. 예,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2015님은
저는 그냥 플레이스테이션이나 하고 싶네요. 게임기 이름을 말씀해 주셔서 뭐 비슷하긴 브랜드가 합니다. 노출되는 비슷하긴 합니다. 뭐 한 끗 차이기는 한데요. 한 끗 차이기는 한데 1960 쓰시는 분께서는 오늘 퀴즈는 너무 어려워서 자세히 검색해 봐야겠어요. 남편 퇴근하면 아는 체 좀 하려고요. 예. 이렇게 해서 경제상식 퀴즈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나가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그 7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AI 시대입니다. 진짜 AI 없이는 이제는 사는 게 불편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기자분들은 어떠세요? 많이 쓰고 계십니까? 일할 때 많이 쓰죠. 뭐 검색하거나 요약하거나 네. 뭐 이럴 때는 뭐 탁월하니까 그럴 때 이제 도움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네. 예전에는 검색어 쳐서 들어가서 그 안에 맞는 걸 또 찾아내야 되고 했는데 이젠 그걸 다 해주니까. 저는 올해 1월에 이제 과학으로 출입처 바뀌면서 뭔가 과학 기자니까 써야 될 것 같아서 쓰게 됐는데 올해 들어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혹시 유료로? 네네 유료로 제 사비로 근데 뭐 전혀 사비라는 후회하지는 걸 강조하는 거니까 그만큼 보도국에서- 열심히 네. 보도국에서 뭔가 좀 비용 처리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저는 써보고 제가 많이 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소득 저개발 국가에서 이제 신발이나 옷가지 같은 게 좀 부족한 데에서 그런 지원을 받아서 한 번 신발이나 옷을 신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맨발로 걸어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아하. 그 전에는 발에 굳은 살이 있다가 신발을 신으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니까. 근데 AI를 쓰면서 느끼는 게 그런 감정이 많이 들어요. 이제는 AI 없던 시절로 돌아가면은 안 되겠다, 그- 못 살겠다. 다시는 이제 맨발로 못 돌아다니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성민주 기자는 어때요? 어떻게 쓰고 계세요? 저도 이래서 그 올해부터 쓰고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전혀 몰랐던 게 검색을 우리가 검색창에만 했는데 이제 검색창에서 하는 게 아니라 AI에서 하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 동생이 그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는데 네. 여행 준비할 때 그렇게 유용하더라고요. 이게 다 짜준다고. 여행 네. 코스까지 짜주고. 코스 짜주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맛집 찾아주고 거기에 부정적인 평가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는 상당한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예. 빨리 써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의무구적으로라도 자꾸 써봐야 이 친구는 정말 약간 백지 도화지 같은 친구여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에게 맞는 이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걸 자꾸 쓰는 법도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쓰지 않으면 너무나 빨리 뒤처질 수 있다. 좀 안 쓰시는 분들은 빨리 써보시라라고 좀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무료로 풀리다가 네. 이젠 거의 다 유료화가 돼가고 있고 그게 하나 정도만 썼을 때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또 2개, 3개 서비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제 구독 경제처럼 은근히 돈이 좀 나가죠. 뭐 그래야 오픈 AI도 돈을 버니까. 또 거기 또 많은 또 투자를 네. 또 해야 하고. 근데 이게 또 자칫 AI 시대에 또 다른 양극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뭐 실제로 좀 그런 우려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무료로도 쓸 수는 있는데 무료로 하면 질문 개수에 제한이 있거나 네. 아니면 이제 기능 제한이 있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서서히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서비스들이 되게 많은데 그 서비스들이 다 이제 유료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좀 접근성에서 차이를 둘 수 있지만 근데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오픈 AI를 비롯한 그 AI 업체는 이렇게 유료로 전환해도 계속 적자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유료로 구독을 해도 그게 개발이나 학습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수익이 적어서 그 AI는 이제 계속 손해를 보고 있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의 그 구독 서비스가 나중에는 더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 AI가 없던 그 서비스들도 AI를 붙여서 또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됐던 게 그 인프라, 광통신을 먼저 이제 전국적으로 깔면서 정말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AI 서비스 시대에는 대한민국이 너무 뒤처져 있어서 근데 이게 참 그 자본력으로 참 게임이 안 되는 압도적인 투자가 또 이어져야 하는 거고요. 이게 참 씁쓸하죠. 저희 이제 한국이 약간 그래도 AI G3
라고 해서 3위 국가를 이제 표방은 하고 있는데 이게 앵커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 규모의 경제가 발휘되는 게 너무 커서 특히 그 AI 학습에 필요한 이제 GPU 같은 거를 이제 구매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H100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당 한 외제차 한 대 값 합니다. 근데 그게 뭐 한 업체 그러니까 미국의 한 빅테크에서 한 업체에서 구매할 정도의 GPU를 우리나라가 구매하는데 막 시간이 걸리고 그 예산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AI 분야에서는 특히나 더 많은 자본력과 인프라를 통해서 비약적인 향상이 나타나는 구조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표방을 하고 있어도 이게 따라잡기가 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경민님이 아이들한테 푸념 또는 고민을 얘기하면 엄마 챗 GPT한테 물어봐 이렇게 대답해요. 사실 한 20년 전에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할 때 야 네이버에 검색해봐 지식인에 물어봐 아니면 뭐 유튜브에 찾아봐라고 했던 게 이제는 또 시대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야후 지금은 구글이라는 세계 검색 공룡 앞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했던 나라가 아니에요. 네이버 다음. 그쵸, 우리가 포털은 독립을 지켰는데 AI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은 완전히 장악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왜 그러느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정부의 부재, 정부 역할의 부재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라는 거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도 박정희 대통령이 깔 때는 우리나라 차 없었어요. 근데 굳이 그거 왜 까느냐? 그거 낭비지. 그런데 깔아놓으니까 차가 다니니까 경제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초고속 인터넷망을 뭐 우리 ADSL 등등 하면서 엄청나게 깔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인터넷 이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깔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전 세계에서 빠른 동영상 많이 보고 동영상 많이 보니까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도 실력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결국 강 기자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비싼 반도체를 사와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돈을 준다고 해도 물량이 딸려서 못 삽니다. 그럴 때는 결국은 정부가 뭐 국채를 발행하든 뭘 하든 어쨌든 정부 돈으로 땡겨와서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그 인프라 위에서 스타트업도 뛰놀고 대기업도 뛰놀면서 뭔가 생기는 건데 지금은 그 인프라 까는 작업 자체가 마비돼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깝고 특히 미국이나 중국은 대놓고 하거든요. 정부가 요즘은 시장 뭐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보이는 손이잖아요. 우리도 대놓고 해야 되는데 대놓고 해도 못 따라갈 텐데 그들이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안 하고 있으니 어쩔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근본적인 한계는 우리의 시장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데 있고 그다음에 뭐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이제 카카오 같은 모바일 메신저가 딱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한국 시장에서 이제 자생적인 서비스가 나와도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었는데 과연 이제 자생적인 그 AI 서비스가 나왔을 때 AI 서버를 한 국내에서 운영하는 AI 서버가 나왔을 때 이걸로 국내 시장 정도로 수익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너무 강한 것 같고 그래서 뭐 김준범 기자가 얘기했듯이 정부의 주도적인 투자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세계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 같은 것도 좀 모색을 해봐야 되고 저희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라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기업들 계속 이제 설명회 하고 기업들이 이제 유치하려고 계속 이제 모으는 단계인데 사실 속도가 좀 안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행한다고 해도 그걸 서두른다고 해도 지금 전 세계적인 AI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AI를 학습하고 발전시키려면 그 인프라가 되는 컴퓨팅 센터가 가장 핵심인데 사실 뭐 국회 상황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그게 묶여 있는 상황 다른 나라들은 너무 빨라 버리니까 저희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이미 약간 구문이 과거가 돼버리는 거죠. 원체 빠르니까. 네, 그리고 컴퓨팅 센터를 하려면 사실 그 지자체에서 전력이라든지 그 어떤 그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국가적으로 소화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요도에 비해서 저희가 여기에 그 집중해야 되는 국가적 역량이 지금 좀 힘이 많이 딸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미국과 중국이 워낙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F1 포뮬러카처럼 치고 나가니까 빨라 보이는데 유럽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 뭐 일본도 하죠. 그렇고 사실 많이 뒤쳐져 있고 거의 거기는 이제 수레바퀴처럼 굴러오고 우리는 그래도 이제 자동차처럼 이제 따라간다라는 건데 G3 정도는 목표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그 유튜브 화면으로 그림 하나 띄워드릴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유튜브나 KBS 콩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 하나 띄워드릴 건데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든지 다 지브리풍으로. 그러니까 지브리라는 게 그렇죠. 일본의 네네. 애니메이션이었던 거잖아요. 그 스타일로 사진 변환하는 게 엄청나게 유행이더라고요. 푸사가 다 프로필 사진이 다 지금 원탁의 기자들 사진까지도 네. 변환을 한 거예요? 저거 뭐 친구들끼리 엄청 장난으로 많이 주고받더라고요. 그러게 요즘 저게 이제 유행이 돼서 네. 옛날에 싸이월드 할 때 다 비슷한 거 사진 찍어서 네. 올리듯이 저게 왜 이렇게까지 유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챗GPT를 많이 썼다고 해도 그게 체감하기가 좀 시간도 걸리고 좀 하는데 저거는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지브리 애니메이션은 모두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데 네. 진짜 내 사진과 내 아이와 가족이 찍은 사진을 그냥 명령어 하나로 뭐 지브리 스타일로 이 사진 바꿔줘 이런 식으로 치면은 저렇게 쑥 바꿔주니까 와 진짜 세상 좋아졌네 이런 식으로 체감이 이제 체감이 확 그러니까 되는 마치 거죠. 네. 일본의 애니메이션 거장이 나를 위해서 그려준 것처럼. 저 캐리커처를 막 이렇게 그려진 것처럼 아니 근데 저거는 그 저작권 문제 없습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AI로 다 저도 해봤는데 고흐풍으로 그려줘 하면 다 그려주고 무슨 뭐 마블 스타일로 그려주면 똑같이 그려주고 이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저작권이 AI에서 늘 복잡한 문제인데 여전히 이제 논쟁적인 소지가 있고 근데 샘 올트만도 본인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해서 그 트위터에 X에 올렸거든요. 본인 프로필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이제 그런 거 보면 이게 그쪽이랑 저작권이 협의가 됐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근데 나중에 이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브리 쪽에서 뭐 진짜 이걸 걸어온다든지 하면 사실은 이제 법적 공방까지도 갈 수 좀 있는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특정 그림을 그대로 베꼈으면 저작권 침해인데 이거는 화풍을 아하. 스타일을 참고하는 거잖아요. 베껴서 스타일은- 판매한 것도 아니고. 스타일은 어디까지가 보호 대상인가 참 답이 없는 논쟁 대상이죠. 김준범 기자의 뭐 글 스타일을 하면 모르는데 글을 가져오면 문제가 되는데 글 스타일을 하면은 이거는 베낀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고흐를 따라서 그림을 그린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듯이 요거 좀 따져볼 게 많네요. 앞으로도 쟁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더 이어가죠. KBS 김준범, 강나루, 석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창업 트렌드로 돌아올 텐데요. 자영업 경기 너무 어렵죠. 진짜 망하는 접는 자영업 많다고 하는데 현재의 장사 고수들도 한때는 그렇게 망했다고 합니다. 잘 망하는 방법이라고 하기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다시 고수가 될 수 있는지 같이 배워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